그 좀 쉬운 수소 원자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앞에 모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헬륨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의 경로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 반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고요. 전자끼리의 반발을 전자 상관 문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모든 다전자 원자들에서 일어나는 전자 상관 문제를 양자역학적 모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근사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근사법이냐면은 모든 다른 전자들의 평균 반발력과 핵의 인력의 총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하장 속에서, 그러니까 원자 핵의 양성자에 의한 그 전하, 그거하고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 마이너스 전하, 이 전하와 전하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듐 원자의 경우는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전자를 하나 지정해서 그 전자가 어떤 힘을 느끼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원자 핵에 매우 높은 전하를 갖는 원자 핵에 의한 인력하고 그 다음에 다른 10개의 전자들에 의해서 반발력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 지금 보면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전자는 세 번째 껍질일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 핵으로부터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은 뭐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첫 번째 원자가 받는 이 핵전하의 인력보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점점 거리도 멀어지는 데다가, 단순히 그 효과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전자들, 이 안쪽에도 전자들이 있죠. 전자들에 의해서 양전하가 가리워지는, 얘네들이 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 작용시키는 인력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안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핵전하로부터 차폐, 스크린드, 영어로 스크린드, 가리워졌다, 쉴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껍질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차폐되는 효과가 점점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자의 인력이 좀씩 약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같은 방식으로 원자들에 대한 수소형 궤도 함수가 얻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수소형 궤도 함수라는 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수소의 궤도 함수와 일반적으로 같은 모양이지만 그 크기와 에너지는 서로 다르다. 왜? 수소는 전자 하나라서 차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크기와 에너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차폐 효과 또는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이 원자핵의 인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전달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들 사이의 한 가지 특별한 차이는, 수소 원자는 같은 주양자준위, 한마디로 같은 껍질에 있는 모든 궤도 함수로는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지만, 축퇴되어 있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어진 주양자준위, 한마디로 같은 껍질에 있는 궤도 함수들은 서로 각각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이 p 오비탈하고 이 s 오비탈이 서로 에너지가 다르고, 3s와 3p, 3d가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각각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 궤도 함수는 EP 궤도 함수와 비교하여 전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핵으로부터 비교적 먼 곳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EP보다 ES가 좀 더 평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저 발견 확률이 높은 그 부분만 비교하는 건데, 이 S 오비탈의 전자는 특이하게도 모양 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 원자에게, 그러니까 1S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도 되게 자주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의 확률 때문에 전체 평균, 2p 오비탈의 전자들이 발견되는 이 평균 지점보다 평균 거리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p 오비탈의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거리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ES는 여기가 아니라 얘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계산하면은 이 정도로 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2s에 있는 전자는 여기가 1s 영역인데요. 1s 영역에서 자주 발견이 돼요. 발견되는 그 방식을 갖다가 침투 효과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투 효과. 그러니까 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내부 껍질 쪽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이런 효과는 바로 침투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가리움 효과는 뭐죠?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내부에 있는 껍질의 전자 때문에 원자핵의 인력을 적게 받는 현상을 이제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침투 효과는 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에서 발견이 되는 현상을 침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S 전자는 EP 전자에 비해서 더 강하게 원자핵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침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침투 효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s 영역이고요. 여기는 2s 영역인데 여기가 3s 영역이죠. 그러니까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1s, 2s에도 다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1s 오비탈의 전자는 1s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2s의 전자가 2s 오비탈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존재하는 게 세 번째 껍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역시나 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S오비탈이 제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투 효과가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1S까지 침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런 원자핵으로부터 거리의 방사상 확률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복잡한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측정해보니까 아까 그 수소 원자는 ES나 EP나 똑같았었는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같은 껍질이에요. 여기에 같은 껍질인데 ES하고 EP 사이에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요. 3S하고 3P 사이에 또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요. 3P하고 3D 사이에도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각각 에너지가 다 달라져 버리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역사에서는 이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멘델레예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멘델레예프가 바로 주기율표를 만든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되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세쌍원소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세쌍원소설. 그래가지고 마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약간 예술적인 감각으로 과학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 세쌍원소설이 삼화음 원소설이라고도 불렸어요. 삼화음 원소설. 그래서 도미 솔 뭐 이런 식으로 음계가 있는 것처럼 원소들에도 질량 단위로 세 쌍이 비슷한 원소들을 나열해 보면은 이 첫 번째하고 마지막 원소, 질량이 제일 가벼운 것과 제일 무거운 거, 요거의 질량 값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가운데 있는 이 원소의 질량 값이 나온다 하는 식의 삼화음 원소설, 뭐 세쌍 원소설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뮬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옥타브 법칙이라고 하는 원소들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레미파솔라시 도처럼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7개의 원자가 있죠. 이렇게 7개의 음계가 있죠. 그것처럼 원자들도 그 질량별로 또 이 성질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게 되면은 7개의 원소마다 각각 비슷한 그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원소가 또 발견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 옥타브 법칙이라고 했지만 역시 그다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기율표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아직까지 발견이 된 적이 없는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빈칸 안에 어떤 원소들이 이런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쭉 발표를 해버려죠. 여기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절메늄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절메늄 그 외에 몇몇 원소들이 있는데 그 칸에다가 이제 이거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1871년에 멘델리예프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아직 이 절메늄이 발견되지 않은 시절인데
원자량은 한 72 정도 될 것이고 밀도는 이 정도 나올 것이고 비열은 이 정도 될 것이고 녹는점은 많이 높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몇몇 사항들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886년에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 거의 맞아 떨어져 버리는 화합물이 그 원소가 여기서 발견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예측한 게 맞았다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사실은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후에 다시 영국의 모즐리라는 사람이 X선 분광법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양성자,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원소들을 원자 번호를 매겨서 그걸로 주기율표를 만드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제 딱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 같은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113번 및 114번 원소의 예측된 선질이 뭐 탈륨, 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측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요즘 현대 이제 주기율표는 사실은 오비탈 그 전자 배치에 따른 오비탈 이론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주기율표의 구성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우프바우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싸움 원리, 이걸 싸움 원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축조 원리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게 굳이 이 아우프바우라는 건 이렇게 차곡차곡 건설을 해서 쌓는 그런 느낌의 그 단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싸움 원리, 축조 원리 다른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아우프바우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자들의 그 추가되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배치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 차례대로 써놓은 다음에 3p, 3d, 4s, 4p, 4d, 4f, 그 다음에 5s, 5p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다음에 이거를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야지만 실제 원소들의 그 전자 배치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1s 다음에 2s, 2s 다음에 2p, 2p 다음에 3s, 3s 다음에 3p까지는 맞는데 3p 다음에 3d가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4s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이 3d, 그 다음에 4p, 그 다음에 5s 그리고 4d, 5p, 6s 이런 순서대로 전자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밝혀내 버립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순서대로 약간 d 오비탈이나 이런 그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들이 채워지는 순서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걸 찾아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보셨던 그 에너지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죠. 근데 1s가 여기 있었고 여기 2s가 있었고 2p가 그 위로 조금 높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s가 있었고 3p가 또 조금 높게 있고요. 그 다음에 3d가 이거보다 또 조금 높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4s가 있는데 이때 4s가 3d보다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s오비탈의 전자가 원래는 껍질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3과 4주기, 3주기와 4주기, 세 번째와 네 번째 껍질에서 4s에 있는 오비탈이 1s 영역까지 침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d 오비탈의 에너지보다도 오히려 평균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낮아져 버리는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는 순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싸움 원리라고 하는 아우프바우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소는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을 채우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수소의 전자 배열은 1s1이라고 쓰며 다음과 같은 오비탈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s라고 하는 하나의 오비탈 이걸 방으로 표시하고요. 방에 전자 하나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s나 2p 이런 건 전자를 아예 채우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건 사실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첫 번째 껍질만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원소 기호들을 쭉 전자 배치로 나타내면 1s의 전자 2개, 헬륨이. 그다음에 이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s 리튬은 1s의 2개, 2s의 1개죠. 그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들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겠죠.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스핀 양자수의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회전 방향이 뭐 시계 방향이면 이 위쪽으로 자기장이 발생할 거고, 하나가 반대 방향이면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발생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또 따라 나옵니다. 아우프바우 원리 말고 훈트라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전자들이 채워지는 순서를 갖다가 규칙성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훈트의 규칙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EP나 뭐 3D 뭐 이런 것들이죠.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은 3개, 5개 이렇게 동등한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오비탈에서 써드릴게요.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2개 이상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 간 반발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선호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훈트의 규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탄소 같은 경우에 1s에 2개, 2s에 2개가 있는데 EP에 이렇게 2개가 딱 쌍을 이룬 게 아니라 요 나머지 빈 칸이, 에너지가 동등한데 빈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자 간 반발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 쌍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 안 넣고 홀전자 상태로 전자 간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채로 넣고, 질소도 보시면은 홀전자를 넣고요. 이렇게 전자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산소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쌍을 이룬 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게 바로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또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소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 배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s, 2s, 2p, 3s 순서대로 채워지는데, 마그네슘 1s, 2s, 2p, 3s2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S까지 채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3s1이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까지 원자번호 10번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에다가 3s의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소듐이고, 마그네슘은 3s의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마그네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1주기에는 S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 2개밖에 없는 거고요. 2주기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들을 채울 수 있어서 8개의 원소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3주기에도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를 쭉 채우니까 이렇게 8칸에다가 사실은 3주기부터는 D오비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10칸이 추가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축조 원리에 의해서 1s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2p 채워진 다음에 3s 채워지고 3p까지는 잘 채워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4s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3d가 나중에 채워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4p 그 다음에 5s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4d가 채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조금 역전되죠. 그러다 보니까 3주기, 여기 주기율표 모양을 나타낼 때 D오비탈 영역이 사실은 이쪽에 나타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3주기에는 주기율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에 3주기에는 D오비탈 영역에 전자를 채우는 원소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포타슘하고 칼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칸짜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 10칸짜리가 딱 생겨서 여기에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칸이 여기가 이제 d 오비탈 영역이 돼요. 3d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주기의 원소 수소하고 헬륨은 그냥 1주기 원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주기의 리튬, 베릴륨, 여기 네온까지는 전부 2주기 주양자 수가 2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주기는 소듐하고 마그네슘은 3s 오비탈, 그 다음에 알루미늄부터 3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 뒤에 3d 오비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네 번째 껍질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타슘하고 칼슘이라고 하는 4주기 원소가 딱 생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s오비탈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 네 번째 s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내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3d 오비탈로 전자가 다시 안쪽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한때는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내부 전이 원소라고 불렀어요. 내부 전이 원소.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기서 이 내부라는 뜻이 바로 d 오비탈의 바깥쪽 껍질보다 안쪽에 있는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다는 의미였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외곽 전자로 보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제일 바깥쪽 껍질 최외곽 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스칸디움 같은 경우에 원자번호 21번인데요. 1s2, 2s2, 2p의6, 3s2, 3p의 6, 4s2에 3d의 1 이렇게 써주면요. 이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최외곽 전자는 몇 개냐?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이거는 세지 마세요. 왜냐면 세 번째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최외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순서, 채워진 순서, 이거는 최외곽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 22번 타이타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랑 다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고 맨 끝에만 3D의 2가 되죠. 이것도 최외곽 전자 두 개예요. 그러면 바나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3D의 3가 돼버려요.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여전히 두 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부 전이 원소라고 붙여놓은 그 원소들은 성질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족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종류만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원자가 전자 내지는 최외곽 전자는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에 주양자 준위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최외곽에 있는 껍질들은 말 그대로 내부에 있는 껍질은 외부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할 때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만 결합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필수적인 중요한 전자가 바로 최외곽 전자다, 원자가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전자들은 핵심부 전자,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차폐 효과 정도, 가리움 효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전자들.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동일한 원자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니까는 소듐, 리튬, 그 다음에 포타슘 이런 애들은 다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탄소, 실리콘, 저르메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외곽 전자 4개씩, 그렇게 해서 같은 족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 수가 같고, 이것들은 전부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할 때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곧 화학적 성질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자 배치다라는 얘기고요. 포타슘은 아르곤에서 3p를 꽉 채웠으므로 3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4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다. 아까 좀 전에 아우프바우 법칙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칼슘의 경우는 아르곤하고 똑같은데 4s2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3d 오비탈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도 리튬이나 소듐하고 되게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원소인 스칸디움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전이금속인 10개의 원소들은 3d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3d의 1, 3d의 2, 3d의 3 이렇게 채워집니다. 크롬의 경우에는 원래는 4s2에 3d4로 채워질 것 같은데 4s에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에 4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측정해 보면요, 4s에 하나만 채워지고 3d에 5개가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를 좀 받으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두 개 채워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그 이유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일단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껍질에 3d 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3D고요. 이게 4S예요. 근데 이 둘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4S가 좀 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채워졌는데 문제는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간 반발 때문에 에너지가 살짝 높아졌겠죠. 그럼 얘나 별로 차이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 훈투의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자간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자 하나를 여기다가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5개가 이렇게 쫙 채워지고 4s에도 전자가 하나 채워지면 전자가 반발이 최소화되는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크롬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4s1, 3d5가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유사하게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요. 망가니즈 4s2, 3d5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가는데 구리도 역시 29번이거든요. 원자번호 29번인데 이거는 원래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에다가 4s2에 원래 들어간다면 3d에 9 이렇게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s오비탈과 d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게 내부로 이동을 해가지고 4s1하고 3d의 10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전자 배치는 이렇게 4s1, 3d 10으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배운 그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그다음에 뭐 앞에서 배우신 훈투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이런 예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전이 금속들을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포타슘에서 크리톤까지 4주기 원소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외우죠. 포타슘, 칼슘까지 외우는데 이 다음에 외우는 것도 쉬워요. 여기는 앞자리만 따다가 스티브 큰 망치라고 하면 돼요. 철이니까 스티브 큰 망치 그러면 좀 26번까지 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니구아 그러면 30번까지 외운 거예요. 스티브 큰 망치 코니구아 그럼 30번까지 외운 거고, 그 다음에 갈게비셀브크 이렇게 해주면은 갈륨, 저메늄 이거는 비셀이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는 비소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이거 원래는 아르세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갈게비셀 그러면 비소 셀레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갈게 아세브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세보다는 비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갈게비셀브크 하시면은 36번까지 4주기까지 원소 기호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색깔이 다른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s의 2가 아니라 4s1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d 오비탈에 남겨진 그 오비탈 하나의 전자를 더 채운 것 같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좀 독특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프바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1s2가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2s2가 채워졌고요. 2p에 6개가 채워졌죠. 그 다음에 3s에 2가 채워졌고 3p에 6개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4s에 2개가 채워지고 3d에 10개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4p에 6개가 채워지고요. 다시 5s가 채워져요. 그리고 나서 4d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5p가 채워진 다음에 바로 6s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4f가 들어가 버립니다. 원래는 이 14칸짜리 이 칸이 주기율표에서 따로 나와 있는 요거를 여기 사이에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림을 넣어 놨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 주기율표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쓸데없이 여백이 많고요. 이걸 한 페이지에다 넣게 되면 이렇게 언제나 이 페이지 안에 가로로 너무 길어가지고 글씨를 작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지 않는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이 실제로는 그 자연계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물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따로 빼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율표만 봐도 아우프바우 법칙 같은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맨 윗줄에서부터 1주기에서부터 S 오비탈이
여기 두 칸이 s오비탈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이 헬륨을 갖다 여기다가 떼서 붙이면 돼요. 이쪽에 헬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의 s오비탈 영역이고 여긴 두 번째 여기가 이 노란색으로 한 게 여기가 6칸이죠. 그럼 p오비탈 영역이고 가운데 여기가 10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d오비탈 영역이고 맨 밑에 여기 14칸이거든요. 이게 f오비탈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냥 1s2, 2s2 이걸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1s에 2칸, 2s에 2칸, 2p에 6칸, 3s 2칸, 3p 6칸. 그 다음에 바로 4s 채우시고 d만 주양자 수에서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주기에 있으면 여기는 3d, 5주기에 있으면 4d, 6주기에 있으면 5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f 같은 경우에는 n-2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6주기에서부터 f가 나오는데 6주기에 있는 거는 2를 빼서 4f, 7주기에 있는 거는 2를 빼서 5f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채워지는 순서가 역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n-1이나 n-2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주기율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있는 애들, 이쪽 영역에 있는 원소들, 이쪽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어떤 오비탈의 전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진 원소들이구나. 그래서 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좀 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아우프바우 원리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만들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율표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주목할 만한 것들은 s 오비탈들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주기, 5주기, 6주기에 있는 s 오비탈들, 이 s 오비탈들은 언제나 d 오비탈보다 앞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3d보다 앞에 채워져요. 이거는 4d보다 앞에 채워지고 5d보다 앞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내용을 해놓을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주기율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우프바우 원리 1s, 2s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셔주시면 돼요. 3s, 3p, 3d 써놓고 4s, 4p, 4f, 5s, 6s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이 대각선 순서로 전자들을 쭉쭉 채워보시면은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침투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4s의 경우 핵 근처로 침투해 들어가는 정도. s오비탈의 전자가 침투 효과가 제일 크죠. 원자 핵 근처로 막 1주기 원소 전자들이 있어야 될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S가 조금 D보다 먼저 원자 핵 쪽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F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F오비탈의 전자는 란타넘 이후에 있는 14개 원소들은 4F 대신에 5D에 한 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거는 4F와 5D의 에너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요. 많이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악티늄 계열 이것도 뭐 마찬가지 7개의 OF 오비탈들이 채워지는 것들이고요. OF 대신에 6D에 뭐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A, 2A, 3A 이렇게 해가지고 A를 뒤에다 붙인 것들이 주족 원소들이에요. 주족. 이거는 주족 원소. 주기율표로 보신다면요. 여기 나와 있죠. 1A, 2A 이렇게 써놓고요. 3A, 4B, 5A 이렇게 다 써놨다면 4A, 5A, 6A, 7A, 8A 이렇게 써놨죠. 이게 주족 원소들. 써놨네요. 주족 원소라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옛날에는 요걸 3B, 4B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전이원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이원소. 그 다음에 여기 F전이원소 이렇게 써놨는데 옛날에는 이걸 내부전이원소 뭐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전이원소들하고 D전이원소, F전이원소 이것들은 비교적 좀 자연계에 이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주족 원소들이 자연계에 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게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과 전자와 원자과 전자의 총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A족은 최외각 전자 하나, 6A족은 6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주족 원소, 전용 원소라고도 한다. 그 얘기죠. 전자 배치를 보시면요. 주기율표를 사용해서 황, 카드뮴, 하프뮴, 라듐의 전자 배치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지금 여기서 이걸 제가 따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 16개 16번이니까 전자 배치를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여기가 네온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네온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카드뮴의 경우는 48번인데 48개의 전자를 이렇게 쭉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크립톤하고 똑같은데 OS2, 4D, 10이 채워져 있는 거다. 그 얘기고요. 하프늄은 72번인데요. 72번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 되고 제논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에 6s2, 4f14, 5d2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듐의 경우는 역시 88번인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